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 소식이 시장을 한번 때린 뒤에 비트코인의 반등 동력에 조금은 힘이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긴 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참 괜찮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뿌려버린 똥물의 파급 효과가 아직 시장의 악재로 조금은 더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피하는 데는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예정된 일정대로 다시 가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스관 용량의 30%만 보내기로 하면서 여전히 러시아가 가스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치긴 했는데 일단은 재가동의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푸틴이 미친 척 재가동 안 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건 유럽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즉각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시장의 악재 시그널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에너지를 볼모로 잡은 푸틴의 천연가스 전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예 다 걸어 잠궜을 때는 러시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름의 장난질을 아주 잘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다시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루머 수준의 멘트가 아니라 미국 CIA 국장이 밝힌 내용이어서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대만 침공 시점, 그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만 침공이 벌어지면 이건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더 글로벌 경제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국내 이슈 가운데는 세제 개편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은 암호화폐 투자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픽스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에는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가 15년 만에 상향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으나 적으나 조금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800만 원이라면 평균적으로 소득세가 54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거라는 내용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 랠리에 잠깐 힘이 좀 빠진 상태이긴 한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 투자 스탠스에 맞게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지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훅 빠지지 않고 23,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기대감을 조금은 더 안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포브스는 22,000달러를 지지할 경우에 30,000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포브스는 스톡차트닷컴의 스미어 전략가 데이비드 켈러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최근 차트 흐름을 고려했을 때 30,000달러까지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을 넘어섰고 일간 차트 기준으로 RSI 역시 60 이상을 가리키는 등 모멘텀이 개선됐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50일 이동평균선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만약 22,000달러 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7월의 저점인 20,000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슈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채널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 바닥은 항상 레드 채널에서 10에서 15%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후 항상 레드 채널로의 회복으로 이어졌었다. 지금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35,000달러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의 상황과 2018년의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번 모두 레드 채널 아래에서 이 10에서 15% 수준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이후에 강한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맨 오른쪽이 지금의 상황인데 지금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 말까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쉬는 지금 수준에서 레드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회복 랠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수준이 35,00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단계에서는 참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냉각기를 갖고 있다. 나는 지금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와일드한 한 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한 알트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금부터 추가 하락을 좀 더 하더라도 곧장 반등할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컴샤크는 지금의 조정이 급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 사이클의 후반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그놀렛은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락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자산 가격과 SCA 지표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동반 하락하는 부분은 하락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SCA는 특정 기간 동안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만 SCA가 상승한다라면 이건 하락 사이클의 후반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해당 구간에 자리하고 있고 이런 구간은 추세적 관점에서 볼 때 매집 기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과 조롱, 풍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그동안 낮았던 것이 테슬라의 매도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기고가 마루투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유독 낮았던 것은 테슬라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매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고액자산가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 주인공 바로 테슬라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 사태를 조명을 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테슬라가 보유 비트코인 가운데 75%를 매도한 것은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투자사 ID2G의 CIO 마커스 틸레는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핵심 사업의 비트코인 보유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75%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인더 소속의 애널리스트 카일리 퍼셀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법정 통화로 전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름 일반적인 결정,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갖는 상징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의 강도가 즉각적인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로부터 한 방 맞고도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1의 정비를 마치고 예정됐던 날짜에 맞춰서 열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칫 에너지 리스크를 푸틴이 악용하면서 아예 무기한 걸어 잠글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체 용량의 30%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천연가스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푸틴이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을 경기 침체에 빠뜨리고 수백만 명이 난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 조치 대신 푸틴은 계속 조금씩 가스를 공급하는 전략을 통해서 가격을 높여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그렇게 러시아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서양위원회 글로벌 에너지 센터 설립자인 리처드 모닝스타는 푸틴은 유럽의 가스 공급을 끊었다가 조금씩 열어주는 방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그는 KGB 출신의 전술가로서 심리전을 펴면서 유럽을 굴복시키고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을 향하고 있고 유럽 말고는 마땅히 팔 곳이 없고 중국으로는 가스를 팔고 싶어도 가스를 보낼 시설이 없어서 못 팔고 러시아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 수요가 그 정도로는 없다라는 점에서 국내 판매도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름 짱구를 굴려가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켜보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10월 당대회 이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고 2029년 전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올해나 내년 초에만 벌어지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미 지난 3월에 대만 자유시보 등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이 보도됐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됐던 겁니다. 원래는 올 가을에 대만을 침공하려고 고려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든 시진핑 회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다소 나이브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다극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이건 당초 예정됐던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더 미뤄져서 2025년 1월 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일면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내세워서 이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세율은 20%, 비과세 구간은 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수익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 원을 손실을 봤다라면 총 수익금은 500만 원이 되고 이 가운데 비과세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 소득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500만 원을 벌게 되면 50만 원 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8개 구간 가운데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도 소폭이나마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의 평균 과세 표준 이제 5천만 원이 되는데 조정된 과세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54만 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일 때는 8만 원이 줄고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8만 원이 줄어듭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과 3억 원의 고소득자는 24만 원 소득세 감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많든 적든 일단 세금 덜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